밥이 왔어. 밥 왔다. 밥이 왔다. 첫 번째 녀석. 이런 일도 있네요 라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도 놀랐다라는 수사 중단 권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비밀 투표 결과는 10대 3이다. 압도적으로 이재용에 대한 수사가 좀 부당하다라는 쪽으로 나온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여기에 대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거 좀 수사가 부실하고 좀 너무 억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멘붕에 빠졌다. 보름 사이 구속영장 기각, 검찰시민위원회 부의결정, 검사수사심의까지 연달아 쓴 잔을 마셨다. 이런 결과에 놀란 건 특수통정의 검사로 우측된 삼성 측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였다. 변호인들도 이 부회장 불기소 정도 기대했지 전원 불기소에 이 회장 수사 중단 권고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인 거예요. 임사위원장을 제외한 각계 전문가위원 13명 중 10명이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고 비친 것이다. 여기에는 법조계 4명, 교수 4명, 언론인 1명, 시민단체 1명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쏠림이 나올 줄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무작위로 추첨으로 뽑았는데 이재용 담담하게 이런 일도 생기네요. 이게 그 사람의 운빨이라는 게 정말 있나봐. 일단은 뭐 이 부회장은 뭐 감정 표현 없이 담담하게 이런 일도 생기네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단 이날 보면은 검찰 쪽에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요게 이제 이 부회장이 이거 뭐 그 조작을 했다 이거에 시세 조작을. 그래서 뭐 검찰이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뭐 막 얘기를 하고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나서서 주가 조작이나 합병 비율 조작이 없는 사기적 부정거래 있을 수도 없다며. 나머지 매년 대기업 합병들이 다 범죄냐 이러고 이제 맞섰다고 합니다. 또 뭐 여기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삼성물산의 합병이 무효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 주주들이 이 그 합병 무효라고 한 소송에서 민사 소송에서는 이게 부정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미 합법적인 합병이었다라는 걸 인정한 판례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검찰 새끼들이 얼마나 무리한 지금 그 삼성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에 이제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게 현 괴뢰 정부의 그런 어떤 의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야, 여기가 이제 피크였던 거예요. 현대차 수사 때도 합병이 수사 테마였고 한솔그룹 때도 그렇게 난리쳤고, 하지만 론스타 때 론스타가 그 외환카드를 먹으려고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외환카드를 합병하려고 외환카드 감자서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처벌 사례다. 이 말을 하자마자 여러 명의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합병 가지고 처벌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론스타 말고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렇구나 이러고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합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임하며 수준 높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원래 30분 있던 질의응답 시간이 1시간 반이나 이어졌는데 그래요. 어디가?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팀을 접촉해보니 기소를 정해놓고 요식행위만 하는 감이 들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 눈치를 보는 건가 봐. 이재용이 특검 재판만 3년 6개월을 받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출정 횟수만 68회. 이 건으로 기소되면 다시 3년 6개월 이상 끌려다닐 걸 우려했다.
일본 검찰이 소니를, 미국 검찰이 애플, 구글을 이런 식으로 수사한다면 그 나라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이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 달랐을까? 이게 검찰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막말로 그동안 삼성으로부터 득봤으면 득봤을 검찰 새끼들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친다. 이건 조금 뒤가 좀 그런 게 있지. 거기다가 이제 내용도 좀 허접해. 오죽하면은 그 심사위원단이 보고도 검찰 새끼들 좀 이상한데 이러고 안 받아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거지. 예, 또 이제 하나 좀 꼽자면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에 이게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다 터트려 놨는데 어떻게든 이재용을 잡아 넣어야 그래야 뭐 자기들이 나중에라도 뒷말이 안 생길 거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삼성 합병은 다른 문제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합병을 용인해 주는 대가로 뭐 말을 빌려줬다, 뭐 말을 대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맥락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쪽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고 최순실 잡아넣고 뭐 관련자들 다 잡아넣고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지. 김기춘이나 이쪽은 안 됐고 근데 어쨌든 뇌물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이 안 들어간다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이후에라도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문제에 대해서는 재조사 라든지 예, 이런 게 이제 본물처럼 터질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더더욱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뇌물 문제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내가 말했듯이 아니 어떻게 자기 계좌에 돈을 안 받았는데 뇌물죄가 되고 막 이러냐고. 이게 뭐 이상해. 애초부터가 좀 이상했지. 거기다가 합병을 용인해 주고 뭘 한다고 하는데 삼성이 그 정도의 빅 프로젝트를 갖다가 뇌물 먹여서 할 건데 말 몇 마리 그거 갖다 주는 걸로 그게 퉁을 칠 수가 있겠어 그거. 왜 이게 좀 이상한 거지 이거 약간. 예. 그럼 다음 뉴스 함께 보시죠. 2년 가까이 쏟아부은 검찰에서는 지금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검찰을 되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구속력은 없어도 기소 때는 제도를 부정하는 셈이 돼버리고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는 수사가 문제다. 왜 이렇게 길어지냐 이거죠. 이게 이제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여론이 아닌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지금 수사하는 거냐. 이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했던 얘기 아니에요. 여론에 의해서 수사한 게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있냐는 거야. 없어. 이게 이제 이재용 파트로 가니까 더더욱 이게 검찰이 안 되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최순실이야 어설프게 들어도 분위기가 있으니까 판사들이 그냥 야 그냥 유죄다 이러고 갈 수 있지만 이재용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야. 왜냐면 뭐 적극적으로 이제 아니라고도 하고 뭐 돈도 빵빵하고 이러고 됐으니까. 근데 워낙 뭐 변호사 인단들이 워낙 막강했으니까. 자,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 수사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려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온갖 쏟아붓고도 수사 마무리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 승부처였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검찰 외부 시민들조차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점은 물론 수사를 중단하라고까지 결론내면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수사심의위에서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비슷했으면 모를까. 10대 3이라면 압도적인 거다. 사안이 방대해서 위원들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들 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이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증거가 결국 없었다는 거다. 대개 검찰이 특수수사는 특정 사건을 6개월을 넘지 않는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안팎의 검사가 2년 가까이 투입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자체가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뭐 잡을 게 없다는 거죠. 영장 심사도 그렇고 검찰이 주장하려는 나름의 증거를 비롯해 꺼낼 수 있는 패는 다 꺼냈다고 봐야 된다.
하지만 재벌 비리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그것이 경제적 정의라는 여론에 막연하게 휘둘릴 게 아니라 명백한 증거를 갖고 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자, 이게 구속력은 없다지만 검찰이 이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를 할 경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재용이 설사 기소되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결국 득이 될 거란 전망도 있다. 이게 이제 그 이재용에게 말하는 거죠. 수사심의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양형 참작 사유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도 좋은 양형 자료를 삼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검찰의 상황인 거예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노래로 들었죠. 인천국제공항 사태의 2030 세대들을 향해서 개소리를 집어왔던 김두관을 향해서 2030 세대의 분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지 자식들은 영국의 유학을, 딸은 중국 유학을, 이런 게 금수저 아니겠는가. 여권 내부에서도 적화대가 본질을 잘 못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더불어반민주당의 김두관 새끼가 인천국제공항의 알바생들이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개소리를 내놓으면서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청년들은 분노 유발도 정도껏 하라고 격분하고 있는데, 하지만 적화되는 가짜뉴스로 이게 논란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면서 언론 탓으로 돌리고 언론이 검증도 없이 연봉을 크게 올렸던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김두관은 청년들의 바람에 연봉 3,500만원 주는 보안검색 요원인가 라고 했는데 3,500만원 난 받아본 적도 없다. 와, 나 중소기업 갔을 때 진짜 200달이었는데 그것도 세금 떼니까 막 170 얼마였나? 다 떼갖고 남지도 않던데 이런.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했다고 해서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받는 게 더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그냥 빡친 거죠. 3,500만원짜리가 나쁜 일자리라는 거냐. 밤새 잠도 못 자고 필기시험 합격한 게 뭔 죄냐. 격분한 누리꾼들은 영국 유학을 다녀온 김두관의 아들의 신상을 추적하게 됐다. 물가 비싼 영국의 아들을 기본 5년간 유학 보내놓고 그 아들은 생계 걱정 없이 몇십만 원씩 하는 축구 경기를 보러 다녔다. 진정한 특권은 바로 이런 것이다. 김두관 새끼야. 김두관의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김두관 아들 새끼가 유학 생활하면서 축구나 보고 다니고 고교 졸업부터 취직까지 10년이 걸렸다. 김희연의 아들 김두관 새끼의 아들을 나는 5년 생각하고 영국에 왔다. 어학을 1년, 국제학생들이 대학 입학하기 거쳐야 되는 파운데이션 과정 1년, 학사 과정 3년에서 5년이다. 예. 그래요. 공부해서 대학 편입은 왜 한 거냐? 이장하다가 군수장관 국회의원까지 하려고 한 거 아니겠느냐? 서울대학과 정규직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좌빨 새끼들이 이렇게 공부 잘하고 잘난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심하지. 덜 떨어진 새끼들이라서 그런 거야. 반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건 공정함의 문제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야당에서는 연봉 3,500만원짜리 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라는 김두관 새끼의 정신 나간 생각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두관이가 뭐 먹칠해주고 똥칠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진짜 짜증나는 새끼네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런 게 터지면은 사실 이제 통합당이 좀 잘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라고 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 무인도에 갔다고 쳐봐. 무인도에 갔어. 근데 왜 밥을 먹어야 돼? 뭐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막말로 우리가 불 피우는 건 알지.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하면 불이 마찰에 의해서 불이 펴진다라는 거. 그래서 지푸라기 모으고 이렇게 나무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 이렇게 하고. 근데 막상 해보면은 더럽게 안 붙어. 그게.
막상 해보면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한 번 웃었다니 감사합니다. 예. 안 붙어. 예. 웃으셨나요? 여기서 웃으셨나요? 예. 안 붙어. 안 붙어. 막 어깨 빠질 때까지 해야 돼. 막. 희야, 연기 난다! 이러고 막. 안 붙어. 더럽게 안 붙어. 미칠 정도로 안 붙어. 이게 쉽지가 않아. 차라리 돋보기를 만드는 게 더 빠르겠어. 안 붙어. 근데 불이 붙었어. 으아! 불 붙었다! 불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든 맛있는 걸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개구리 꺼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어떻게 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굽고 이게 맛있게 그 얼마나 맛있겠어. 그렇지. 바로 그거야. 지금 불을 좀 통합당은 불이 안 붙어. 불이 안 붙어. 연기가 났어 지금. 지금 그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연기가 난 거야. 여기다! 여기다! 불 붙여! 맛있게 먹자! 근데 이게 확 하고 불이 안 올라오네. 이게 내가 볼 때 민주당이 어깨가 빠져야 돼. 내가 어깨 빠질 때까지 이걸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불이 붙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든 살려줘야 되는데 못 살리죠. 못 살리는 이유가 있어. 이게 이제 거기에는 뭐 좀 이따 한번 몰아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미래통합당이 참 좋은 소재가 있는데도 여론을 이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것도 참 큰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에서도 또 불이 연기가 이렇게 오르는 지점이 있죠. 길할머니 성금을 갖다가 무려 1억을 갖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다 빼갔다. 1시간 동안 1원도 안 남기고 다 빼간 사람들. 길원옥 할머니가 2017년 국민선거로 받은 1억 원이 입금된 지 1시간 만에 통장에서 전액 빠져나갔다. 알고 봤더니 정의연이 다 빼간 것이었다. 정의기억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1억 원이 입금이 됐는데 이게 국민들이 받은 돈이었다. 근데 갑자기 4차례 걸쳐 전액 출금이 돼버렸다. 500만 원은 현금 인출, 5천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수표 출금으로. 정의연은 이 횡령 의혹에 대해 할머니가 1억 원 받으셨고 이 중에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시고 1,000만 원은 양아들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날 출금된 돈 가운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없었다. 1억 원 성금의 다른 돈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길할머니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면 매달 중순 무려 한꺼번에 350만 원 정도가 현금 인출됐다. 정의연은 할머니가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아들에게 쥐어주는 등 직접 쓰셨다고 했지만 길할머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중이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곽상도 위원장은 정의연이 치매 상태인 할머니를 관리하면서 그 할머니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자기 단체에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 횡령죄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나연 이사장은 1억 원이 하루 만에 계좌에서 다 사라진 경우에 대한 본체 해명 요청을 문자 메시지로 조선일보는 기록원 할머니 통장 내역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해명을 부탁드립니다고 답한 뒤 기사의 책임은 지시겠죠. 그리고 협박성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웃긴 아줌마네 이거. 제정신이야? 아니 기자가 취재를 하겠다는데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어. 기사의 책임은 지시겠죠. 뭐 기사 내지 말라는 거야. 정신 나가는 아줌마 아니야 이거. 한경희는 1억 원의 상금 중 5천만 원을 기록원 여성평화기금에 기부하셨다. 다른 부분 할머니 개인재산 할머니께서 관리하신 거로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니들 수사하면 다 나와 이 새끼들아. 어디서 밑장 빼기 하고 자빠졌어 이 새끼들이. 그럼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길원옥 할머니 정의연 기부금 반환 소송 추진합니다. 호! 호! 방금 하신 말도 까먹는 분의 돈을 이렇게 빼돌릴 수 있는가? 정의연은 지들에게 기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생판 거짓말이지 이거 이 새끼들. 길원 할머니 양아들 황선희 목사 측이 길 할머니 명의로 된 정의연 기부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추진 중이다. 정의연은 5천만 원을 지들이 할머니가 기부했다고 해서 받아먹었는데 하지만 자식들은 이걸 최근에서 알게 됐다고 한다. 당시 할머니는 방금 한 말도 까먹을 정도로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그 돈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기부 처리한 건 납득할 수가 없다. 길할머니가 받은 성금은 1시간도 안 돼 모두 인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 정의원에서는 5천만 원을 우리에게 기부했다라고 하는데 1,000만 원을 양아들에게 지급했다고 하지만 그 1,000만 원은 무려 1억 원이 입금된 4개월 뒤였다. 그리고 정의원에게 넘어간 5천만 원과 양아들 1,000만 원 제외한 4천만 원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정의원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좀 발뺌하고 있는데요. 예. 정의원은 최근에 여러 의혹들이 나오자 오히려 양아들이 할머니 돈을 갖다 썼다는 식으로 물타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아주 웃긴 아줌마. 이 새끼들 정말 웃긴 새끼들이네. 정의연에 대해서는 기부금 반환 소송의 시점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거 새끼들 저 새끼들 지금 뭔가 있어 지금. 지금 정의연이나 이런 구조로 보면요. 우리들이 이제 운동권 새끼들, 운동권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운동권 새끼들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일명 그렇게 사회적 약자가 어쩌니 무슨 어디 그 유가족이 어쩌니 이러면서 일명 시체팔이 하는 이유들이 나온 거죠. 그게 개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네 조직들에게 돈을 뿌리기 위해서란 말이라는 거죠. 정의연을 보면은 정의연의 구조가 밑에 하부 구조에 얘네들의 돈 받아먹고 있는 그 정신 나간 빨갱이 단체들이 한둘이 아닌 거야. 무슨 북한 어쩌고 저쩌고 단체며 무슨 반일 운동하는 단체며 북한 찬양하는 새끼들이며 이런 또라이 같은 정신 나간 단체들을 정의연이 기부 형식으로 돈을 주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결국에는 위안부 할머니들 앞세워서 번 돈 아니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우파 진영에 있는 어떤 조직들보다 얼마나 더 이게 뭐라고 할까요? 더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우파 진영이 그나마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판인데 유튜브 판도 이런 식의 구조는 없어.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봤자 그냥 방송 나와주고 헤헤 이게 끝이지. 저렇게 하부 구조에 생돈을 그냥 딱 기부한답시고 줘서 어떻게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거다. 이거는 완전히 사실상 말하면은 뭐라고 할까 일종의 앵벌이를 시킨 다음에 그 돈으로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여러 개의 시민단체들을 고용하는 셈이죠. 근데 우파 진영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다고. 그냥 서로 밥그릇 싸움하고 끝나지. 서로 싸우고 좌빨 새끼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돈을 뿌려서 오히려 완벽한 조직이 되고 그 조직들이 이제 나중에 여성가족부 장관 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들어서 예산심의위원장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먹기까지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지. 따라할 필요는 없고 우리로서는 이걸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이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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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우리가 굳이 뭐 따라할 것까지는 없고, 하지만 이거 이런 구조로 우리가 알고 좌빨 새끼들을 좀 대항해서 저항해서 어떻게 전곡을 찌를 것이냐를 보면 밑에 있는 그 찌끄러기들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찌끄러기들을 우리가 때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런 구조로 보면 우리가 때려야 될 거는 물주라는 거죠. 물주. 그 물주의 지금 정의형 같은 저런 물주 새끼들. 요런 새끼들을 조져야 되는 밑에 있는 찌끄러기들은 볼 거 없어. 그런 새끼들을 우리가 뭐 일일이 상대할 가치가 없고 우리는 이 물주 좌빨 새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결국 물주였다. 그래서 돈 대주는 이 물주를 타겟팅을 해서 조져버리는 거. 걔네들의 어떤 불법성, 저런 횡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터는 거. 이러면은 저거 정연 하나 날아가면은 뭐 밑에 있는 애들이 알아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죠. 예, 물주만 우리가 타겟팅해서 노려야 된다라는 거를 이런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밑에 있는 그런 빨갱이 뭐 무슨 정신 나간 새끼들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새끼들 일일이 상대해봤자 뭐 그런다고 타격감이 하나도 없어. 물주를 조져라. 야, 노무현 때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그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아줌마가 오늘 어저께였나요?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가를 가했는데 재밌네요. 집값 폭락하다는 문재인 새끼. 부동산의 인식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 아줌마 그 예전에 토론에 많이 나와서 헛소리 많이 하던 아줌마예요. 예, 조기숙 꼴패미 대 교수가 문재인 새끼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슬기로운 전세 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요즘은 전세가 씨가 말랐고 한우가 다르게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사할 때도 없더라. 그나마 물건이 있는 거는 전화하면 벌써 계약이 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오더라. 전세가 없으니 물건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한다. 그렇다고 30평의 경우는 월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전세 물건이 여유가 있는 지역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방금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 그나마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전화해보면 인터넷에 나온 것보다 3천만 원을 높게 달라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증거다. 예전에 문재인 새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문재인 새끼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셔라. 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 집값이 폭락을 할 거래. 폭락은커녕 이 새끼야. 폭락은커녕 이 새끼야. 뭐 내려와 본 적이 없다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문재인 새끼가 참모로부터 잘못된 개소리들을 배웠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 일본의 경우 도쿄 인근 신도시가 공동화됐지만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올랐다.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사실 이거는 약간 조금 약간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일본이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화폐가 갑자기 버프가 되니까 그때 플라자 합의에서 그 미국에서 일본한테 일본 물건이 너무 잘 팔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일본의 물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화폐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화폐를 2배 정도로 좀 높여야겠다. 이래서 이제 그 조짐이 들어간 게 플라자 합의였던 거지. 그래서 일본의 그 엔화를 가져가려면 달러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조져버리니까 일본의 물건 가격이 오르고 일본의 엔화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 살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일본의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미국 땅 사고
막 이런 거야. 근데 당시에 일본에서 그걸 막겠다고 좀 머리를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사? 부동산을 막 사기 시작해. 막 부동산을 막 사. 심지어 미국 땅도 막 사. 뉴욕 땅도 사. 그 당시에 도쿄 막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도쿄 땅값으로 미국 전역에 땅을 다 살 수 있단 말이 나올 정도였어. 막 엄청나게 미친 듯이 오른 거지. 돈이 갈 데가 없으면 유동성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으면 결국 주식과 부동산에 몰려. 근데 너무 비상식적으로 올랐다라는 거야. 비상식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오르다가 이제 골로 간 거죠. 깨악 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지 원래 있었던 도쿄 땅값보다 막 더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계속 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강남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식의 미친 듯한 이런 폭등이 아예 없다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특히 20평, 30평 때는 떨어지질 않아 웬만하면. 떨어져도 언제 그랬냐는데 후악 하고 올라가 봐. 떨어졌다고 예전에 그 가격을 금방 다시 복구해서 더 많이 올라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본이랑 다른 거죠. 그 왜 이렇게 됐느냐를 보면 내가 전에도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서울의 인프라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어느 지역도 경기도가 됐든 뭐 하남이 됐든 저기 뭐 인천이 됐든 뭐 위에 강북이 됐든 인프라를 못 따라와. 지방 어디에서도. 그 인프라를 주고 사는 거야, 돈을. 우리가 공간을 사는 게 아니라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그게 알아서 비싸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변에 뭐가 있냐가 중요해. 큰 병원이 있어. 명문 대학이 있어. 명문 뭐 고등학교가 있어. 거기에 뭐 무슨 산후조리원이 있어. 상가도 있어. 멋진 식당 있고 옷가게 있고 뭐 버스 정류장에 지하철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작살 나는 거야 그냥 거기서. 그 인프라가 있냐 없냐가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인프라를 어 늘려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거냐면 인프라를 늘리면 늘리는 대로 집값이 올라 또. 인프라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하철 몇 호선을 더 만든다. 그러면은 이미 오른 데가 또 올라. 이 근처도 오르겠지만 집이 오른 데 또 올라 또. 이런 식으로 서울의 인프라를 자꾸 여기다 몰리니까 그러니 계속 오르는 거예요. 떨어질 리가 없는 거지. 왜냐면 지하철 노선이 줄어들 리가 없다면 그냥 계속 오르는 거야. 계속 올라. 인구가 많고 계속 오르고 거기다가 20평에서 30평 때는 사람이 혼자 살기도 좋죠. 둘이 살기도 좋죠. 셋이 살기도 좋고 넷이 살기도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서울의 하나의 어떤 삶의 방식이 된 거지. 우리에게는 바로 그 2, 30평형에서 뭐 사는 것 그런 인생 그런 삶이 굉장히 최적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 이런 전원주택이라던가 뭐 앞마당이 있다던 뭐 뒷마당이 있다든지 이런 집들이 더 신기해 보이잖아 막. 거기에는 그만큼의 어떤 일반화, 일상화라는 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것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프라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공급을 막 해줘야 돼. 근데 문재인 새끼가 공급을 안 해. 공급을 안 하고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애를 써요. 되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는 좀 정치적인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20, 30대의 어떤 그런 뭐 임대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좌파가 되기 쉽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파가 많은 동네에다가 어떻게든 이런 좌파 세력들을 넣고 싶은 그런 또 욕망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인제 서로 간에 들어가 있는 거야. 또 좌파들이 많은 동네에다가는 그럼 우파 사람들을 어떻게 들여보내겠어. 이런 걸 이제 같이 개발 계획하면서 넣다 보니까 이런 이 꼴이 돼 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뉴타운이 이제는 부메랑이 돼서 좌파들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동네가 좌파화됐다. 뭐 이런 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개발 계획이 이게 참 그 진영 논리까지 뒤섞여서 문재인 새끼가 아주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한다던 퇴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 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프라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프라를 겪어보면은 부동산이 왜 안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물가가 오르잖아. 물건의 가격은 오른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지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면 지금의 우리나라 인구수가 반으로 줄어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은 없어. 왜냐면 그 서울에 들어와서 사겠다는 사람들은 그만큼 있을 테니까. 지방은 모르겠지만 이게 인프라 차이가 그렇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점에서 부동산이 이제 박살이 안 나는 거죠. 바로 요 문제를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같이 보시고 이 태보 그 꼴통들이나 부동산이 떨어진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 특히 서울의 20평에서 30평일 때는 누구나 다 꿈꾸는 누구나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원한다. 원티드 누구나 다 원하는 20, 30평대 꿈의 아파트들 거기에 주변에 인프라까지 있다면 거기 그냥 묻혀 사는 거지. 이 괴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정부선 부족이 있다. 참여정부 때는 현 정부가 들어선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못 붙일 거라고 믿은 나의 어리석음이다. 또 하나는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너무 많았다. 거기다가 문재인 새끼랑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신장이 또 놀랐다. 문재인 지지도가 높다고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 몰락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기숙이 언니가 이제 이 올리고 뭐 문파 새끼들이 참겠어. 그냥 두들겨 맞지. 문재인 비판했다가 문파에 혼쭐난 조기수. 페이스북 글 내리고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조기숙이가 문재양을 까는 내용으로 올렸다가 항복을 선언했다. 문파 새끼들의 비난이 이어지니까 부담을 안고 게시물을 지웠다. 역시 문파 새끼들. 문파 새끼들은 즉각 반발을 하면서 조기숙을 겨냥한 비난을 해댔는데 조기숙이 헛소리하고 욕먹고 글 삭퇴했다. 입진보 좌파 개 XX 문프를 흔들어? 정신 나간 새끼들입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이냐 또 중건이가 등장하네. 조기숙까지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거다. 옆에서 지켜봐주기 민망할 정도로 강성 골수 친노인데 그 양반이 문제를 깔 정도면 정말 정책이 잘못된 것. 이는 생물학적 필요성. 문파들에게 비판이란 그 의미를 파악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언어 현상이 아니라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자극. 자동적인 신체 반응을 촉발시키는 신호였어. 예. 어떤 비판을 듣고 이거를 어떻게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비판이 오면 그냥 바로 우리가 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 말고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뇌가 없고 이제 좀비란 뜻이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번 아주 무식한 놈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간식은 보존식이 아니다라고 개소리를 했다가 비난이 일자 3시간 만에 사과한 이재정. 예, 법률에 간식이라 적시되지 않았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다가 알고 봤더니 법 규정이 써 있었어요. 법 규정도 모르는 주제에 왜 방송 인터뷰하냐고 학부모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정 아주 무식하게 그지없는 이재정 교육감 이 새끼 아주 문제 많은 새끼지.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 간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한 거죠.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아는 척을 한 거예요. 근데 피해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자 3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는데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을 한다. 이래 이제 조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겠죠. 이 유치원에서 간식 등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문제는 이번 집단 식중독 원인 규명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다가 간식도 보존식이 맞다고 보건당국의 판단과도 상반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부모들이 교육감이란 인간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개소리를 하고 있다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정 새끼. 오늘 내가 식중독과 관련해서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는 말을 대는데 내가 그거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 비용신 같은 새끼. 주둥이다 좀 빠져있어 이 새끼야. 잘 모르면 사퇴하던지 이 새끼야. 자격도 없는 새끼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는 척이야 이 새끼가. 간식이 보존식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보 같은 놈 아니야 이거 씨. 학부모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아주 그냥 폭격을 날렸어요. 교육감의 발언이 보존식 보관 미흡을 이유로 해당 유치원의 과태료를 처벌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상반된 주장이고 보존식을 폐기한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고소한 피해 학부모들의 입장과도 배치됐기 때문에 항의가 거세게 나오자 3시간 만에 내가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사과드린다. 그냥 사퇴해 이 새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아니 어떻게 교육수장이라는 인간이 당국의 발표 내용이나 언론 보도 내용 이런 등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게 주둥이부터 씹으려냐 이 얘기예요. 학부모들이 항의에 저렇게 핑계대면서 정정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몰랐다고 하면 다 아니야. 이미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게 맞냐. 법 규정도 모르면서 인터뷰했냐. 교육감 자질이 궁금하다. 애초에 뽑지를 말라니까 이런 새끼를. 응? 애초에 저런 새끼를 뽑아주면 안 되니까. 원래 좌빨 새끼들이 무식해가지고 아는 게 없어. 이제 와서 뽑아놓고 뭐라고 할 거야. 오늘 또 통일부에서는 또 어떻게든 북한 눈치 보면서 이딴 짓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부 탈북단체 법인 허가 취소 청문회를 가져서 오늘 완료했습니다. 만약에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모금이 안 됩니다. 자, 이건 또 뭔 뻘짓이야 이 새끼들 이것도.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개 박상학 씨와 박상학 동생분이 하신 건가 봐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청문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것이 완료됐다. 그래서 취소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청문회는 큰샘 박정호 대표가 청문 절차에 참석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 박상학 대표는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사유회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요. 일단 등록단체가 취소되면 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수급 실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모금 회기를 할 수 없게 된다. 큰셉 설립 허가 취소는 매우 위헌적이고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적이다. 만약 허가가 취소되면 효력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가겠다. 박상학 대표는 오늘 처분 사전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서 오늘 나오지 않았다. 그랬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든 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정신 없으시네요. 북한 눈치 보는 거 둘째 치고라도 뭡니까 저기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이라든지 군사적으로라도 잘만 보호하면 말은 안 하겠었는데 군사 기밀 자료를 올해 4월 달쯤에 이게 유출이 됐어요. 4월 달쯤에 이게 유출이 됐는데 몰랐어 아무도. 이걸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또
또 국방부 다 뭐야 그런 게 있었어 이러고 멍 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짓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ADD 자료. 이게 이제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의 앞글자를 따서 ADD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방위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쪽에 연구하는 곳에서 자료가 유출된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얼마나 웃긴 새끼들인지 한번 보시죠. 국제과학연구소 ADD 고위직들이 과학연구소에 오늘 브리핑실을 찾아와서 이 ADD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ADD의 퇴직자 자료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의로 종결시켰다. 강은호 차장이라는 양반이 방사청도 작년 말부터 인지하고도 아무 일도 안 했지 않나. 이렇게 강은호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4월 중순에서 인지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강은호라는 새끼는 무조건 4월 중순에야 인지했다고 했어요. 이게 작년 말에 이제 없어졌는데 이전에는 12월 말에 인지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뀐 거예요. 자, ADD, 그러니까 방위 연구소 쪽은 12월 말에 인지를 했는데 방사청이라는 곳이 4월달 넉 달 뒤에 파악했기 때문에 방사청은 지독하게 무능한 거 아니겠느냐. 누구를 관리 감독할 주제가 못 될 정도다. 12월 말에 자료 유출이 나오고 그거를 감시해야 되는 애들이 4개월 뒤에 그걸 알았다. 정부기관이라고 하기도 부르기 민망한 거 아니야. 넉 달 동안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사청 순회들은 자진해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방사청은 무능하지도 않았고 지난 초 봄에 유출 사건을 알았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 강은호 이 새끼가 거짓말을 한 거란 거다. 작년 12월 국가정보원 방사청 안보 지원사 등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유출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다. 12월에. 그런데 강은호 새끼가 거짓말한 거야. 그런데 왜 넉 달 동안 가만히 있었는가? 갑자기 이 새끼 방사청장이라는 새끼는 지난 4월에 뭐라고 했느냐? ADD 유출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또 한 거야. 이번 ADD 유출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다. 왕 청장 이 새끼가 임기 동안에 일어난 거를 이 새끼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다고 거짓말한 거야 또. 방사청 1, 2인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믿음을 못 주고 있다. 그런데도 웃기게도 이런 새끼들한테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영전을 좋은 자리를 더 주려고 하는 일까지 있다. 안팎에서 들리는 엇갈리는 진술들 방사청은 몇 년에 이미 알았었다. ADD 직원 여럿이 방사청도 연말 연초에 인지했다. 왜? 그들도 함께 방사청에 와서 알았다는 거다. 그럴 개연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응? 하지만 강은호 이 새끼가 2인자인데 이 새끼는 자기는 몰랐고 4월 달에까지는 사건의 자체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 이상하게도 우한 폐렴으로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했다 해도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고 화상통화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몰랐다고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왕 청장 1인자 얘가 방사청장이고 방사청장 차장이잖아요. 1, 2인자인데 1, 2인자끼리 말이 달라. 왕 청장은 작년 말 합동조사에서 나는 유출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왕 청장은 알았다는 거고 강 차장은 4월 달에 알았다는 둘이 말이 달라요 지금. 방사청의 1, 2인자 말이 이렇게 다르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4월 중순에 인지했다는 게 사실이라 해도 방사청의 책임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다. 무려 68건, 35만 건, 8만 건들이 유출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다른 나라의 무기개발 연구소로 떠났다. ADD에 상상도 못할 구멍이 뚫렸는데
다들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도 어찌된 사정인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굉장히 웃긴 건 뭔가. 이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영전설이 돌고 있다. 강은호 이 새끼는 국방부 차관으로, 왕정홍 이 새끼는 장관급 기관장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고소해야죠. 고소신고해야지. 땅에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북한 노래랑 뒤섞어서 논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6.25 추녀추 때 무려 이때 편곡을 해서 새로운 버전의 애국가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북한 애국가와 유사해서 난리가 났어. 새롭게 편곡을 했는데 앞에 부분이 북한 방송에 나오는 음악과 음정이 똑같아. 똑같아. 6.25 전쟁 추념식에서 편곡해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노래랑 똑같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KBS 교행왔다는 그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하지만 6.25 전쟁에서 돌아가신 국군 147명의 유해를 직접 맞이하고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념식에서 북한 국가와 유사한 전주가 나온 건 그 사전에 걸러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자체만으로도 난리가 난 거야. 하지만 일각에서 이날 연주된 애국가 전주 부분, 이게 북한에서 나오는 북한 애국가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가 들어봤는데 똑같아. 똑같이야.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뭐 이런 식 따라따따라따라단 뭐 예를 들면 비유로 하자면 이거 따다따따따따따 따다따따따따 짜파게티 이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따라따따라따따 따라따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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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과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야. 똑같아. 그대로 베꼈어. 굳이 안 해도 되는 편곡을 굳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했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응? 일단은 북한 방송에 자주 올려나오는 북충노래와 전주가 비슷함에도 이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행사 준비에 소홀함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 새끼들 뭔가 있어, 이 새끼들. 이게 결국 그거죠. 수령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애국가에 앞서 수령님의 노래를 먼저 연주했습니다. 그러니 노여마시고 즐겁게 행사를 봐주시기, 이거지 뭐. 이거는 음악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보낸 거죠. 예. 수령님 듣고 계십니까? 애국가보다 먼저 나온 우리 수령님의 노래. 아마 김정은도 놀랬을걸? 김정은도 이 돼지 손가락 이러고 그 남조선 오늘 행사 방송 들어보라고 네! 이러고 트는 거야. 갑자기 멈춰. 저놈의 소대가리 새끼 뭐하는 건가? 지금 애국가는가? 내래 화가 나갔어. 근데 갑자기 짜라짜짜짜짜 하니까 어래? 이거 우리 노래야 이거?
우리 건데. 따라짜짜라짜짜. 뭐래? 간주가 좀 긴데? 따라짜짜짜짜짜. 우리 노래 나오는 거구만. 이놈의 새끼들 정신 차렸나? 동해물. 뭔가 이거는 예. 김정은이 듣자마자 알았을 거야. 이거는 뭐 본인 노래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아주 똑같아. 오늘 오늘은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에 중요한 날이냐를 보면은 무려 국회 상임위원장이 한 정당이 다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독재가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국회 독재가 가능한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에 갔습니다.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지들이 욕하던 전두환 정권 때나 있을 만한 일이 또 벌어졌죠. 자, 여당이 단독 선출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되었고, 이런 일은 87년 이후에 33년 만.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박 의장, 박병석 새끼가 지 맘대로, 민주당이 박병석이 아니구나. 어디 있어? 예, 박병석이 맞네. 박병석이 통합당이 안 맞고 민주당이 다 가져가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사실상 합의문이 작성됐었다라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거짓말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들. 무슨 뭐 상임위원장 민주당 11석, 통합당 7석 주고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 법사위 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 협의를 하고 한일 위안부 피해자 국정조사, 윤미향 국정조사 한명숙 청문회 등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통합당이 나가리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통합당 입장은 또 달라요. 우리는 협의한 초안이나 서명 같은 건 없었다.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지 않고 의견을 나눈 거라. 의견 접근이라고도 볼 수 없다. 라면서 개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뜻대로 하는 걸 전제로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내놓고 이런 상황에서 반민주당이 제안하는 나머지를 갖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니들 다 가져라. 거대 여당의 독주. 거여의 독주.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요. 기어이 다 가져간 바민주당 35년 만에 단독 원구성. 야당 불참 속에 본회의가 진행되고 개판 3분 전이 아주 지들 맘대로 다 가져가 있다. 거대 여당 바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다. 정보위원장을 빼고 나머지를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된 게 35년 만이라는데 이제까지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배분됐긴 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한다는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니 민주당이 깬 거예요. 지들이 다 해먹으려고. 근데 이번엔 나머지까지 다 가졌습니다.
이른바 반민주당, 민주당 세력으로 불리는 새끼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목졸라 질식시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뭐 죄다 다 지들 맘대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일단 이게 이게 이제 얘가 안 들려 자꾸 이 한쪽이 문제가 있어. 엄청 짜증나네. 이게 결국에는 통합당에서도 법사위를 갖고 와야 뭐 자기네들도 방어할 길이 있고 뭐 서로 얻어오고 막 이렇게 있을 텐데 법사위원이 없으면 나머지 상임위원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그래봤자 질질 끌려다녀 끝나고. 그럴 바에는 아싸리 그냥 배째란 식으로 들어 누울 수 있도록 쟤네들 다 줘버리자라는 거지. 왜냐면 다 줘버리면은 배째란 식으로 들어 누워도 욕먹을 일이 없잖아요. 민주당이 다 가져갔으니까. 거기다가 통합당이 다 준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렇게 민주당 맘대로 흘러가지 않게 걸려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야. 이게 나름대로 이제 국회법을 자기네들이 털었겠지. 털고 나서 야 우리가 몇 개는 그래도 우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쟤네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들어 누울 수 있다. 라는 계산을 깐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국회는 공동 책임이 아니라 민주당 책임인 거고 미통당을 설득을 못 시킨 건 이제 민주당 책임인 거지. 미통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들어눕자라는 겁니다. 그냥 들어눕고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그냥. 완전 쌩까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이 통합당으로서는 다 줬다, 뺏겼다, 뭐 아무것도 못 가져갔다. 인데 앞으로는 마음 놓고 배째라가 가능하니까 그 구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제 한번 보시죠. 주호영 정권 몰락의 길로 돌아섰다. 하면서 이제 뭐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여당 제안은 내가 보니까 비아냥으로 나는 모욕으로 들렸다. 지들 맘대로 다 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출출대고 막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 새끼는 나에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까지 했다. 의장직 탁자를 다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금 당장 집권 여당이 이렇게 개판세판으로 나가는데 국회의장이라는 인간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명단을 서둘러라는 개소리하는 게 가당키란 소린가 하면서 박 의장을 그러니까 이 박병석 저 새끼가 문제야. 국회의장 새끼가. 근데 사실은 다 이제 통합당에서도 뭐 머리들이 돌아가니까 계산한 바가 있겠죠. 김종인 할배 상임위 모두 내줬지만 난 장차 약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여튼 뭐 이거 다 가져가지고 뭐 법정 뭐야. 오늘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 장차 안에 큰 약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게 1년 뒤에 정권을 우리가 이제 장출하면 좋은 계기잖아요. 저 새끼들 저러니까 우리들도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가자면 우리가 대선에도 유리하니까 걱정하지 마. 어쨌든 주호영이가 그냥 고생해 놓나. 그동안 이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맞서갖고 싸우는 거 그냥 아주 멋져서 그냥 이제 잘했다. 그래서 지금 통합당은 후반기 2년을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한테 줘라. 랑 1년씩 그러면 쪼개서 너희가 했다 우리가 했다 너희가 했다 이렇게 맞자라는 안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위원회를 좀 분리하자. 근데 이걸 다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뭐 그랬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럼 통합당이 대체 뭔 힘이 있다라는 겁니까? 통합당은 이제 힘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국회법을 잘 보면은 통합당이 배째라 배째 이러고 들어 누웠을 때 반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지려. 여기 이렇게 그 지려버려. 여기도 지려. 지려. 그 내가 예전에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야당의 어떤 야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무슨 집회를 하고 뭐 집회에서 무슨 뭐 센 척하고 뭐 쌍욕을 하고 막 그런 게 투쟁인가? 어, 그런 게 과연 우파 역사에서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된 적이 있었던가? 그런 나는 그런 걸 투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 왜냐면 우파는 시위 집회나 음모론이 어설퍼. 우리는 그런 걸로 득대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뭐 집회를 하든 뭐를 하든 이게 뭐 좌빨들 만큼 이렇게 동원도 안 되지. 그냥 사실 말하면은 그냥 뭐 그냥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죠. 그걸로 어떤 사회의 계급 구조를 계급 구조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분 상승이 되거나 어떤 정치권에 들어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우리 우파 진영에서 누가 길바닥에서 집회하는 사람을 갖다가 비례대표로 뽑아줍니까? 웬만하면 그러지도 않아. 이런 것에서 이미 한계가 있는 거지. 그건 그래서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는 투쟁이라는 건 어디에 맞추냐면요. 옛날 한나라당 시절을 난 되게 투쟁력이 있다고 보거든. 그때 그게 투쟁력이 뭐냐? 내가 몇 번 방송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노무현 새끼가 두 손 두 발 들 정도였다는 거야. 그래서 대연정을 얘기하게끔 한다는 거지. 야당인데 얼마나 갠세를 치고 얼마나 그냥 하면은 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시했다니까. 박근혜 대표한테 와서 막 대연정 가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국회 내에서 얼마든지 여당을 대통령을 얼마든지 돌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때 한나라당 스피릿을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좌빨 운동권 흉내내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말했듯이 정의연 같은 비양심과 정의연 같은 어떤 권력 구조와 그것이 어떤 이런 정치권과의 커넥션이 없으면은 백날 해봤자 그냥 뭐 그냥 그러고 끝난다고. 그냥 뭐 애들 속보장난이라고. 근데 한나라당 때를 돌아보면 아주 악랄하게 그지없었죠. 아주 악랄해. 그냥 바로 그냥 들어놓고 뭐 방송 나가서는 그냥 뭐 토론회가 갖고 놀고 그냥 바로 들어놓고 방송 나가서 막 이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그런 악랄한 마인드라는 거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노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판을 깔아 놓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끼리 잘해봐 이러고 가만히 있다면 계속 들어눕는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정치 뉴스를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말실수 같은 것들은 금방 사람 입을 통해서 퍼지는데 얘네들이 무슨 법안을 갖다가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들어눕는다는 거는 잘 안 퍼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들어눕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욕을 안 먹긴 하거든. 잘 들어 티가 안 나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긴 하지만 들어눕기는 일단 가능하다. 원! 싹쓸이를 했지만 딱 하나 못 가져갔어요. 정보위. 정보위를 못 가져갔다. 슈퍼 여당도 국회법에 막혀서 정보위만큼은 못 가져갔어요, 지금. 슈퍼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을 했지만 유독 한 자리는 못 가져갔다. 바로 정보위원장 자리다. 정보위원장 자리만큼은 국회법에 막히고 말았다. 왜일까? 자, 국회법에 의하면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후보를 추천받는 것도 어려운데 부의장까지 섞어서 모두 협의를 해서 선임, 개선한다고 적혀있다. 왜냐?
여기는 국가 기밀, 북한 정보도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해 선임 절차를 달리 정했다.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거기다가 상임위원회 숫자도 적다. 교섭단체 대표는 당연직 정보위원이 되고 무소속 비교섭단체 의원은 정보위원이 될 수도 없다. 상임위원 구성이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위원장을 뽑을 수도 없다. 안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와 부의장과 협의하여라는 대목이 중요한데, 부의장과 협의어 부의장 그걸 정진석한테 주려고 했는데 정진석이 안 받아버렸어요. 이걸 노린 거죠. 정진석은 나는 국회 부의장을 하지 않겠다 해갖고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의장과 협의하라고만 돼 있지 부의장 2명과 모두 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지 이제. 예,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민주당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건 바로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상임위원 후보를 추천받아야 된다는 대목이다. 다른 상임위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 배정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배분해. 이번에 박병석 새끼가 그딴 식으로 한 거죠. 쓰레기 같은 새끼가. 이 새끼 국회의장 새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정보위원만큼은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장이 강제 지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각 교섭단체 대표가 정보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정보위를 구성할 수 없다. 명시적 법조항을 대놓고 위반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추천을 안 하면 이거는 없어. 못해. 각자 서로가 못해. 저거 하나는 비어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보위원회 뭐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 없어. 안 돼. 이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누가 더 치킨 게임 가는 건지 누가 더 출혈이 큰가 한번 해보자. 근데 뭐 통합당으로서는 잃을 게 없지. 그러니까 들어눕기야. 뭐 어쩔 이러고 정보가 없네 이러고 들어눕기 한다라는 거죠. 일단 하나가 있죠.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두 번째는 또 대박이네. 여기서 통합 또 2차전이 두 번째 적벽대전이 또 벌어질 걸로 보는데, 역시 통합당이 들어눕기 들어가겠죠. 박범계 대통령께 죄송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 안 된다. 박범계가 인정했는데요. 고위공수처 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대해서 문재인 새끼가 아주 난리를 치지만 미래통합당이 7월 15일에 법제사법위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공수처가 안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위원 2명씩 추천한 총 7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서 이제 2명이 야당에서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통합당은 일단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가 있고 7월부터 시작해도 12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은 택도 없다. 당연히 통합당이 안 해줄 거니까.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잡아둘 수 있다. 공수처 출범 문제가 최대 화약고다. 여기에 대해서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위헌 소송까지 제기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를 줄 생각이 없다. 그러니 분명히 터질 거다. 그래서 일단은 질질 끌기와 위헌 신청 들어가고 이걸 이제 안 들어주고 버티기 들어가고, 또 추천위원들이 이건 안 된다 계속 돌려버리는 거예요. 법으로 어쩔 거야. 지들이 정해놓고 지들이 합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법을 바꿔 그 새끼가 등장합니다. 해골이. 이해찬 법개정 부장관장 법개정하고 나 바꿔버릴 거야.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정면 돌파 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안 주면서 공수처가 문제였던 거를 야 그냥 법 바꿔갖고 가자. 우리가 완전히 독재를 하자. 이거예요 지금. 조만간 터질 뉴스죠.
해찬이가 막가기로 결정했다. 공처장은 추천이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야당 몫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 공처 출범이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올해 안에 내고 싶은데 이해찬은 공천선택 뭐냐 반대한다면 올해가 그냥 마음대로 법 바꿔서 할 거야 이러면서 꼴값을 떨었다고 합니다. 공처 출범 시한은 7월 15일이지만 한국당이 해줄 리가 만무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얘네들이 뭐 지들 마음대로 이거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든 후속 3법을 내겠다. 만약에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의 방법들 우회적으로 뭐 이런 걸 발휘하고 좀 잔머리 굴리고 있어요. 예. 법원 구성이 안 되면 민주당 독자로 공수처 출범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자. 이거 가지고 지들 독재 진짜 완전 독재를 꿈꾸는 거야. 예. 글쎄요, 뭐 완전히 뭐 개생쇼라고 막 나간다는 건데 잘 됐는지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통합당에서도 일단 10월달까지는 드러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가 이제 통합당이 이렇게 밀려버린 이유가 뭘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뭔가 인천국제공항 그런 사건도 있고 지금의 이런 그 상임위원회 독점, 뭐 독재 이런 것도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그렇게 뭐 통합당이 불리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왜일까를 보면은 결국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는 스피커 김종인이라는 스피커는 있지만 나는 메신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의 한나라당 때를 보면 그때는 박근혜라는 인물도 있었고 이명박이라는 인물도 있었고 뭐 오세훈이라는 인물도 있었고 나름대로 기대를 받는 뭐 인물들이 있었지. 또 신인으로서는 뭐 전용욱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등등등. 그때 당시는 다 네임 두고 상당히 잘난 사람들이고 막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들이 비중 있게 전달되는 거야. 왜? 대권 주자들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의원 또 뭐 이명박 시장 그런 의원들이 한마디 그런 사람들이 차기 대권 주자니까 말에 무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그런 말에 무게를 갖고 있는 메신저가 없는 거죠. 그냥 스피커만 있는 거야. 종이 할배만 있을 뿐이지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사안별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의 무게감이 이제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떤 언론으로서도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에서도 약화되고 우파 진영에서도 거기에 대한 포커스 효과가 생기지 않는 거죠. 초점을 맞추려면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될 사람 한 명이 얘기하는 몸집이 좀 큰 그런 정치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정치 거물이 한마디 하는 게 더 폭발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통합당은 뭐 하냐가 되는 거야. 존재감이 없고 빨리 내가 볼 때는 좀 대권 주자급을 빨리 뭐 만들든지 그것도 좀 뭐 문제가 있겠지만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떨어지고 메시지가 약해지는 거지. 이런 점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아무리 그래도 통합당을 찍어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인천국제공항 사태나 지금 이런 그런 독재 상태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과 반대되는 이미지의 인물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인물이 딱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그 당을 이해하기보다 인물을 이해하기 더 빠르니까 그거는 그 인물이 있는 당을 자연히 지지하게 되는데 지금은 인물이 없이 당을 앞세우니 막말로 미래통합당 하면은 미래통합당에 우리가 뭐 당 마크를 떠올려야 돼. 뭐 당 무슨 뭐 당 가를 뭐 불러야 돼.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당이라는 것보다는 사람을 기억하기 좋기 때문에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뭐죠? 뭐 SS, 핑클 만약 이러면은 SS 핑클 할 때 SS라는 그런 뭐 그룹의 자켓 사진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가장 예쁜 멤버를 떠올리잖아요. 카라 하면 한승연, 소녀시대 하면 한승연, SS 한승연. 이게 딱 떠올라야지. 그게 우리는 바로 그거죠. 어떤 우리가 그룹을 떠올린다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의 얼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인물을 떠올린다는 거야. 그 인물이 그 그룹을 대표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지. 이게 반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좋아하는 뭐 될 만한 멤버가 없는데 뭐 그룹 명이 좋고 음악이 좋으면 뭐 하나 아무도 안 들어주지.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인물을 만들어줘야 돼. 인물을. 인물이 있어야 그 인물이 함축된 관심을 받고 그 관심으로 당과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통합당이 그게 없어. 앞에서 북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북을 치는 사람이 없고 스피커만 있을 뿐이죠. 이거 들고 안녕하십니까 김종인입니다. 이것만 있지 메신저가 없다라는 거야. 나를 따라라. 메신저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렵네요. 통합당은 당분간은 메신저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반사이익밖에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정당이 된 거죠. 그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 불임 정당 뭐 이렇게 불릴 수도 있어. 빨리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빨리 키워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없어. 그쪽으로 너무 좀 뒷전이 돼 있다 보니까 왜 그런가를 보면 역시 이제 계파 갈등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계파들이 다 지가 대통령 하려고 하지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유승민, 뭐 이런 원희룡, 뭐 이런 새끼들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주제 파악 못하는 놈들이지. 이런 놈들이 없어져야 돼. 왜? 그래야 당에서 우리가 야 우리는 어차피 안 된다면 제대로 된 한 사람 밀자. 화끈하게 한 사람을 딱 정당에서 밀어주는 그림이 돼야 나머지 사람도 우리가 그래 좋아 도와줄게 이러고 와오는데 어디 그냥 내 동네 이장도 아까울 새끼들이 유승민, 원희룡 이런 놈들 아닙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것이지 이 새끼들이 말이야. 건방지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제대로 된 인물을 키우기가 더더욱 어렵다. 깜냥이 안 되는 새끼들이 자꾸만 숟가락 얹으려고 하니 안 되는. 모두가 합심을 해서 밀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할 때이다. 통합당에서 아무리 그래도 장외 집회만은 안 하겠다고 선언했네요. 돈만 썼지 뭘 얻었나. 통합당 장외 집회만은 안 한다. 통합당이 확실히 지금 유튜브 제가 얘기한 대로 유튜브 세계 그리고 이 집회 모두 다 손절치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일단 국회의사 보이콧을 이런 과정에 장외 집회는 안 하겠다고 단호선을 긋고 있다. 왜? 자유한국당 시절의 투쟁 트라우마에 따른 것이다. 이리저리 끌려 수밖에 없는 패스트트랙 사건과 오버랩이 되긴 하지만 그때처럼 장외 투쟁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다. 일단은 통합당은 대규모 장외 집회가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협상력이 떨어지니 국회를 박차고 나왔다는 비판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하. 일단은 뭐 조국 때는 좀 재미를 봤죠. 하지만 지지율 상승은 미미했었다. 되레 수위를 넘나드는 돌출 발언으로 진땀을 빼기만 했다. 당시에는 억울해서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뛰어나갔지만 중도진영의 호응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반민주당의 교묘한 프레임 공격에 대응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았다. 비용도 부담이다. 장애 투쟁을 한번 하려면 당 금고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야 되는데 수만 명이 집결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나간다. 예. 지금 상황에서 장외 집회를 연다 해도 흥행을 확신할 수 없다. 예. 통합당 의원 103명 중
58명이 비교적 자기 기반이 약간 초선이어서 버스 동원력이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도 장외 집회만은 피해야 할 카드로 보고 있다. 원내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이제 뭐 사실 통합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파 진영, 우파 유튜버 세계도 그렇죠. 어떤 집회라는 것의 어떤 효과가 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유희죠, 유희. 하나의 유희적인 개념이지. 집회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각성하고 따지고 묻고 그런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집회는 열려. 뭔가 집회는 열리는데 그 집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는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또 그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뭐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느냐, 혹은 뭐 정말로 막 사람들을 엄청나게 모아서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뭐 그런 엄청난 동원력이 있었냐, 다른 사람과의 공감이 늘어나느냐, 소통이 되느냐, 음, 그런 게 없죠. 예전에 있던 태극기 집회를 그냥 뿐이지. 그게 그냥 그대로야. 계속 그 반복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를 뭐 탄핵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어찌 보면 우파의 어떤 집회가 망하는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너무 상시적으로 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집회라는 게 사회적 의미를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회를 왜 하냐라는 거는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뭐 계급적으로 약자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권력이 없는 자들이 권력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주장들을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마지막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무기를 현재 우파에서는 일상화시키고 상시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횟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반복적인 얘기만 한다. 이거는 메시지 전달력이 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냥 스팸 메일 같은 거야.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지루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주제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스팸 메일 같은 거죠. 똑같은 메일 또 와. 예, 밤마다 외로우시죠. 밤마다 외로우시죠. 밤마다 외로우시죠. 맨날 똑같은 메일이야. 밤마다 외로우시죠야. 아, 바로 이 지점이 집회의 스팸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질린다는 거지. 광고 효과에 있어서 너무 광고 효과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벌여요. 바로 그런 거와 똑같다고. 우파 집회를 적재적소에 딱 한 번, 두 번에 맞춰서 딱 소수에 열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여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100% 슈퍼챗이지. 100% 후원을 받기 위해서고. 그러니까 자꾸만 노출도를 올리는 건데 이게 에, 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거 똑같죠. 그러니까 적어도 과거에는 어떤 정당을 만들었던 태극기 정당 입장에서는 뭐 돈을 모금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그럴 수 있어. 뭐 왔던 사람들이 모이고 돈 내고 모이고 돈 내고 하니까 정당이 그걸로 유지가 된다지만 그게 아닌 순수 시민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정당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집회라는 게 마지막 무기로 써야 폭발성이 있는 건데 마지막 무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무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질려버리는 거죠. 매너리즘이 금방 온다. 이런 지점을 좀 감안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세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돈이 되니까 그 하나의 시장으로서 돌지만 그 집회에 대한 효용성, 사회적 영향성, 영향력 또는 뭐 그걸로 인한 우파 진영의 뭐 어떤 도움의 여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뒤처진다. 왜냐면 상시화되기 때문이죠. 그냥 한 번 하고 빠지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한다든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매주마다 해. 매주마다. 이러면은
그런 집회의 목적은 결국 돈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라면은 뭐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사실 돈을 목적으로 한 집회는 우리가 말하는 시민운동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돈벌이지. 예, 그냥 쇼지, 쇼. 퍼포먼스지, 퍼포먼스. 쇼를 위한 거잖아. 그런 쇼를 위한 거라면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투쟁이라든지 뭐 우파 활동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쇼지, 돈 벌기 위한 쇼인데 뭐 연예인이 나와서 공연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의미로는 무슨 대중가요 유행가 부르듯이 매주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소재 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 태극기 집회 정도의 동원력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많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빠져 있다가 지금처럼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지 이런 거 터졌을 때 뭐 한꺼번에 응집해서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이런 조직성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우파 집회도 대중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터뜨릴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다 뭐 자기 밥그릇 때문에 갈라져 있고 싸우다 보니까 같은 소재 가지고 집회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하고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고질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투쟁이 어쩌니 이런 것들은 조금 걸맞지가 않다. 냉정히 말하면 그냥 퍼포먼스의 에, 하나일 뿐이고 그 부분을 이제 통합당에서는 손절을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유튜버들과도 손절치고 장외 집회도 안 하겠다. 왜 거기 가면 또 유튜버들이 들러붙으니까 안 난다. 나가버렸죠. 여러 점에서 지금 통합당의 전략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약간 골치 아프네요. 유튜버들에게 또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군 개입됐다는 5.18 왜곡 유튜브 영상 무더기 삭제. 방송통신위원회가 5.18 라이엇에 대한 역사 왜곡 유튜브 영상 10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에 요청했는데 85건이 삭제되었다. 확실히 통합당이 손절하고 나서 바뀐 것들이 점점 늘어나죠. 점점점 이게 늘어나는 거야 지금.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의 접속자들의 요구했잖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요청을 했는데 그게 바로 삭제였다. 구글은 명백한 불법 정보가 아니란 자유조치에 맡겼지만 5.18 라이엇에 대해서 가이드 정책 위반으로 판단했다. 삭제된 영상은 5.18 라이엇 당시 광주 북한 애들이 침투했다거나 김대중 새끼가 사죄했다는 등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요. 이게 내가 말한 거야. 이게 어느 반대급부의 정당이 유튜브와 어느 정도 호의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물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뉴스는 정말 통합당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니? 통합당 민주당이 외면한 차별금지법을 통합당이 발의한다는데 좀 재밌다 이 뉴스는. 성적 지향은 빼고 정말 정말 쇼죠. 애썼다 그래 뭐 이런 쇼나 하고 그래 통합당 아주 그냥 쇼 끝은 없는 거야. 무릎도 꿇고 야 이 새끼들아 무릎 꿇으려면 국민들 앞에서 꿇어라 이 새끼들. 아휴.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제하는 차별금지법을 미래통합당이 발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왜 장애인과 똑같은 약자야? 왜? 이건 뭐야 이건 여성과 장애인이 어떻게 어이가 없네 이게. 통합당에서는 지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근데 이제 보수 개신교계에서 성적 지향 관련해서는 막 항의가 있다 보니까 요 성적 지향, 성적 소수자에 대한 건 빼려고 한다. 통합당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의 차별이 급하다는
그것 때문에 이것부터 하겠다. 성소수자들은 빼겠다라는 거예요. 통합당 현존하는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은 묵과 못한다. 캬, 죽이는구만. 예. 머리 아파라.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가 왜 들어가냐고. 그리고 여자가 왜 들어가는데?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이제 통합당이 쉽게 말하면 중도 어필을 위해서 저런 걸 가지고 가자. 우리 이렇게 가겠다라는 건데 저런 이제 전략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소수자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좌빨 새끼들이 던진다 이거예요. 그럼 통합당이 우린 그거 못 받겠다 이러면 이제 통합당만 욕먹고 끝나는 거야. 통합당만 욕먹고 끝나는 건데 통합당은 어차피 대중들이 뉴스를 디테일하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디테일하게 안 보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미지 샤워를 할 거면은 이걸 받아먹자 이거지. 대신에 논쟁거리, 즉 민주당과 통합당 간의 차이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거는 바로 동성애를 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쪽이 통합당이 욕을 덜 먹고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기본소득제처럼 만약 기본소득제라는 게 나왔다. 그 사람들은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당이 그거를 다른 논리로 반박을 해봤자 설득하는 시간에 이미 욕은 다 먹고 끝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일단 우리가 갖고 아주 사소한 차이 그 성소수자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물타기를 한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가 되면 좋은 거고 밀어붙인다 해도 우리가 손해볼 건 없다. 예전처럼 그 반대는 아니니까 욕을 먹을 일 없다라는 계산을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의 전략은 전형적으로 김종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인 할배가 하고 있는 전략이 상대방의 것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제시할 거를 우리가 미리 먹어버려. 미리 선점해서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걸로 차이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뭔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을 못해. 그러면 욕먹을 일은 없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에는 통합당이 뭔가 변화했다라는 전달은 가능한데 사실 뭐 때문에 싸운지는 모르지. 근데 정치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만 지금 아는 거예요. 통합당 왜 저래? 왜 여자가 왜 들어가? 이런 거 따질 수 있지.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우리는 한 10년에서 15년 동안은 PC충들이 득세를 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통합당이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제 뭐라고 해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야 우린 PC자!" 이러고 이제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저거는 PC요 PC. PC 우파지. 이 PC가 우파라고 PC가 없는 건 아니거든. 아시다시피 인제 PC로 가야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PC에 거기에 질려 봐야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지. 아직 우리가 PC에 대인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통합당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쟤네 것을 먹고 그다음에 어 일단은 우리가 선점을 해서 우리가 좋은 걸 우리가 먼저 가져가자. 대신에 우리가 안 되는 거 정말 마지노선은 절대 안 되는 것들 지금 나오는 성소수자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 구조로 남지만 그 법 자체를 딱 보면 표현 자체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으로 인지가 되거든. 그런 거 우리가 먹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이 전형적인 김종인 전략이거든요. 이 기본소득제 때도 그렇고 앞으로 저런 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디테일한 그 내용면을
바꿔가면서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잘 못 들을 거고 일단은 욕먹을 일은 피하면서 최대한 자신들이 선점했다라는 것으로 이슈를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일 수 있죠. 아주 근데 지금 단계에 이제 안티 PC이신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참아야 돼.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선거도 너무 많이 패배를 했지만 그 PC의 세계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왔어요. 아직 덜 왔어.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파 PC 우파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구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좀 시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답한 뉴스였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